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6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소담 패션이네요. 우리 회사는 스포츠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법인입니다. 자, 1번 거래처 등록을 하라 그러네요. 한번 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자, 회사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고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고 입력할게요. 옆으로 살짝 지우고, 회사 코드가, 자, 이게 보니까 시티 카드네요. 카드는 여기에 보시면 신용카드 있죠? 이거 눌러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 번호 99605. 그리고 이름은 시티 카드네요. 시티 카드.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매입 매출 매입으로 되어 있네요. 매입 선택해 주시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있네요. 카드 번호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가 없고요. 카드 번호, 자, 여기에 매입란에 적어 주시고요. 9410-5580-5580-8352 엔터. 크게 문제 없고요. 카드 종류는 사음용이네요. 3번 사음용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 여부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했던 거 하나씩 확인 한번 해봅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체크하셔야 돼요. 자, 거래처 코드 입력했고요. 이거 입력했고, 이거 입력했고, 유형 입력했고요. 사업용 카드. 자, 사용 여부가 여러 되어 있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사용 여부, 사용 여부 여기에 바로 되어 있네요. 1번 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항목이 많다 보니까 간혹 누락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기초 정보 관리는 다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적요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코드 나와 있네요. 쉽게 찾겠네요. 자, 빠져나오고요.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이거는 전산회계 2급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거 819번이네요. 자, 이 칸에다가 코드 번호를 알 때는 819 다져주시면 됩니다. 819. 자, 임차료 계정 과목 맞고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각각 7번에 입력을 하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현금 적요 여기 나와 있죠. 7번. 여기에다가 7 엔터. 내용은 공기, 청정기, 임차료, 지급 오타 없이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체 적요네요. 미지급입니다. 똑같으면서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자, 7번.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입력하고 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 819번 임차료 맞고요. 현금 적요 7번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그리고 대체 적요 7번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예, 입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의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이거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출제되죠. 여러분들 시험에도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자, 수정하는 순서가 제손인대요입니다. 순서가 제손인대. 어떻게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물론 다 정기분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입력한 입력 후에 하나의 값을 꼭 기억하고요. 이 기억한 값을 다음 과정에 입력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여 다 끝나고 나면 정기본 재무상태표 우측 하단에 대차 차액이 공란으로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운반비입니다. 524번 66만원이 아니라 660만원이네요. 자, 1번이 틀렸으니까 2, 3, 4번 다 고쳐줘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빠져놓고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가 틀렸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자, 여기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되어 있는데요. 원가가 제조원가를 의미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 있어 운반비죠. 운반비 찾으면 되겠네요. 이것이 66만원이 아니라 660만원이죠. 6600불 엔터. 자, 하나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면 나오기 전에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돼요. 306600불. 요거 플러스 0세개죠. 자, 306600불. 자, 빠져나오고요. 손익계산서 갑니다. 자, 어디에 제품 매출원가 있죠. 여기에 가서 바꿔줘야 돼요. 눌러주시고, 자, 이게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우리 기억했던 거 있죠. 요거 306
306600불 엔터 확인. 자, 이렇게 하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거? 단기 순이익. 자, 93400불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러오기를 이용할게요. 물론 93400불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재손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이거죠. 93400불이었죠. 바꾸어주면 되는데요. 직접 바꾸어주셔도 좋지만 여기에 보시면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저는 불러오기 이용하겠습니다. 불러오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93400불 그대로 반영이 되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겠죠. 위쪽에 가시면 이거죠. 자, 요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금액을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116400불. 저는 요 메모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외우겠습니다. 116400불 빠져나오고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이것을 116400불 엔터 했을 때, 자, 끝이 났는데요. 우측 하단입니다. 여기에 대차 차익이 이렇게 공란이 되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정이 조금 긴데요. 처음에는 좀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3번 또는 4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자, 본인이 하고 나면은 이게 맞다 틀렸다 확인이 가능해요. 왜? 정기본 재무상태표 우측 하단에 대차 차익이 공란으로 되어야 됩니다. 즉 이것이 공란이 되면은 정확하게 맞은 거고요. 이게 빨갛게 숫자가 놓으면 뭔가가 틀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때 이게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다든지 오해가 있으면 틀리는데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해서 틀렸어요.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틀렸습니다. 이때는 3번 하셔서는 안 됩니다. 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3번, 4번, 5번 해서 하시면은 거의 시간 부족으로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틀리면 2번까지는 해보셔도 되지만 3번째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 풀고 나서, 이론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되돌아오서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점수가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조원가 명세서 하나만 바꾼다 하더라도 1점을 줘요. 그러니까 2개 맞추면 2점을 줍니다. 요거 2점 받고 나머지 2점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되돌아와서 하셔야지, 여기서 계속 깔딱깔딱 하시면 시간 초과에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편에요. 7월 20일 국민은행에서 2021년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차입하여 빌려왔네요. 선매의 미지급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예, 이거는 미지급금 갚아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서 갚아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금 500만원을 국민은행에서 차입하여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장기와 단기가 되는데요. 장기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거꾸로 했네요. 부끄러워서 그렇잖아. 거꾸로 했습니다. 자, 단기죠. 단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장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입니다. 자, 요거 바꿔 해주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력이죠. 실력이 부족하네요. 죄송해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죠. 왜? 7월 20일 날인데요. 올해 8월 30일이니까 한 달 뒤 정도에 갚아주네요. 그러니까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장기와 단기 구분이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출발입니다. 자, 지금은 단기 차입금 크게 문제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갚아주는 겁니까? 미지급금을 갚아주는 거죠. 미지급금. 자, 이렇게 됐고요. 계정 과목이 2개니까 팀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생각할까요?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었죠. 그래서 대변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었죠. 그래서 차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둘 다 그랬죠. 그러셔야 되겠네요. 미지급금은 누구의 미지급금입니까? 썸메이의 미지급금이고요. 돈은 누구한테 빌려왔습니까? 국민은행에서 빌려왔죠. 국민은행. 그렇죠. 그러주면 되겠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7월 20일 날 일반전표 입력하겠습니다. 0720 차변 3번 미지급금 253번 썸매이죠. 썸매 금액은 5뿔뿔. 다음 대변 4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260번 국민은행 500만원. 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7월 20일 차변 미지급금 대변 단기 차입금 그리고 썸매이 국민은행 금액도 각각 500만원. 자, 저는 풀이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금방 합니다. 아마 확인하는데 5초 이상 안 걸리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정 과목을 화살표를 미지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미지 했습니다. 화살표를 내리는 과정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두 번째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은 꼭 내 눈만 믿어야 됩니다. 내 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자, 요 문제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가 였죠. 단기가 였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못난 선생 만나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자, 8월 21일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 의미가 있죠. 500번대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되어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취득 원가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완공된 건물의 부대비용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완공된 건물의 취득세 등 취득 관련 비용 7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750만원은 크게 문제없고요. 자,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과 건설 중인 자산이 되는데요. 건물은 완공된 건물이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완공됐단 말은 뭐? 완공된 건물은 건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건물을 지으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도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자 비용을 자본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이게 대부분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에 대한 이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자 비용의 자본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때는 그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을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취득원가의 개념과 건설 중인 자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에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돈이 나갔습니다.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자, 8월 2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821 차변 3번 건물 202번 금액은 얼마? 750만원.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750만원. 예, 확인 8월 21일 차변 건물 대변 보통예금 금액은 750만원씩. 예,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8월 30일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상환이란 말이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원을 국민은행에 이체하였다. 자, 뭐 포인트 없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단기 차입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예금 크게 문제없고요. 물론 돈은 500만원이고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으니까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에 빌렸죠. 국민은행 여기 있네요. 국민은행 그렇죠. 걸어줘야 되겠네요. 출발 8월 30일이네요. 08월 30일 차변 3번 아까 전에 단기 260번이었죠. 260번. 물론 이거 단기라 치시면 됩니다. 단기 하시면 이렇게 단기 차입금 260번 나타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은 코드를 입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금액은 얼마? 5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500만원. 예, 맞네요. 자, 여기서 보통예금 하고요. 탭키, 여러분 키보드에 탭키 있죠. 탭키 딱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바로 입력이 완료돼 버립니다. 팁, 흔히들 이것을 TIP, 팁이라 그러죠. 앞에 꿀자 붙일까요?
꿀팁 이래 되겠네요. 뭐 꿀팁도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 입력이 끝나면 탭키 누르면 짝 변화 없이 내려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4번 9월 10일 지난달 영업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가 나왔네요.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됩니다. 소득세 16만원을 신용카드, BC카드가 놓으면 돈을 안 줬단 말이죠. 두 번째,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하였다. 자, 이 내용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돈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상세 내용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돈 16만원을 BC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자,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돈을 받으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참고로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예수금은 부채가 되고요. 지금은 급여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하였네요. 그러니까 예수금 크게 문제없고요. 두 번째, 카드 결제가 나오면 돈을 안 주거나 못 지급하거나 못 받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돈을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예수금,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다음, 무엇을 가지고 차변대변 자리를 잡을까요? 저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었네요. 부채가 증가되었으니까 어디에?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BC카드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9월 10일날 입력하러 갈게요. 0910 차변 3번 예수금 254번 금액은 얼마인가요? 1608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다음 BC카드죠? BC. 자, 그리고 탭키 누르면 되겠죠? 확인. 9월 10일 맞고요. 차변 예수금 대변 미지급금에 BC카드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 16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96회 때 문제가 좀 쉬운 편이네요. 일반전표들이. 자, 다음 10월 22일입니다. 영통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 자, 운반비죠. 운반비는 살포 팔다 기억나시나요?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포인트는 운반비예요. 제품 판매에 따른 운반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판매에 따른 운반비 1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운반비죠. 운반비 처리는 살포 팔타. 살 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란 계정과목을 안 적고 팔 때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 전산에게 이급하면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판매하면서 지급하는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제품 판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보통예금 15만원, 그리고 운반비 15만원. 자, 다음,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제품 판매는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실어 나가는 것은 공장에서 실려 나가지만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그 거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품을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판매비와 판매비죠. 판매비. 요거 500번대 아닙니다. 이게 제품 판다고 공장에서 팔았네 500번대 하셔서는 안 돼요. 자, 그 말입니다. 요게 의외로 500번대 운반비를 하실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뜻이 어떤 거예요? 판매할 때 드는 돈이나 관리하면서 드는 돈이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이거 제가 알기로는 500번대에서 실수하시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제품의 판매는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판매비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 코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월 20일 입력하러 갈게요. 10월 20일 차변 운반비 824번입니다. 금액은 얼마? 1508.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탭 확인. 10월 20일 824번 운반비 103번 보통예금 코드는 15만원씩. 예, 별 문제가 없네요. 자, 6번 11월 1일
사채 액면 총액 2천만원, 상환기간 3년, 발행가액 2,200만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오랜만에 전산회계 1급에 사채가 나왔네요.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사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사채 액면가 2천만원을 2,200만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입니다. 사채 2천만원 별 문제 없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받았나요? 보통예금으로 2,200만원 받았네요. 보통예금 2,200만원. 자, 그러면 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변에 2천만원 돼야 되는 거,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핵심 내용은 사채의 할증 및 할인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은 사채의 액면가보다 많이 받은 금액이 되고요. 그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고요. 할인 발행은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200만원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되었네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됩니다. 팀 짜고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계정 과목을 외우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채 계정 과목은 사채라고 치면 나타납니다. 선택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일이네요.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인가요? 둘둘 뿔뿔. 대변 4번 사채. 자, 2천만원이죠. 20 뿔뿔. 자, 대변 4번 사채 할증인데요. 사채라고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2, 여기서 사채 하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313번 코드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금액은 200만원. 택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11월 1일 차변 보통예금, 대변 사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리고 2,200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에 한번 더 봐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울렀어. 자, 사채 발행 비용. 지금은 발행 비용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 비용이 50만원이 있었다 치겠습니다. 50만원이 있고 이 5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 돈에서 빼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 할증됐는데 발행 비용이 5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200만원에서 50만원을 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150만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발행비는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채 발행 비용은 우리 단기 매매증권 팔면서 수수료 처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살다 팔포, 살 때 수수료는 따로 듣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 보고 팔면 이익 본 돈에서 빼고 손해보고 팔면 손해본 돈에 더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죠.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증 발행하면 할증 발행한 돈에서 수수료는 빼고 발행비는 빼고 수수료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할인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의 발행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팔 때 수수료와 동일하다. 이래 생각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일반 전표는 마무리하고요. 매입 매출 전표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는 항상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매출인가 매입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적격 정빙 수료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적격 정빙 수료는 세금 계산서, 참고로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가 되겠죠. 카드, 현금 영수증 등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위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 문제 전체에 해당되며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번 부가세 줬다 받았다 제일 중요합니다. 2번 적격 정빙 수료로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매입 플러스 부가세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불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것들 항상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8월 3일입니다.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판매 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쥐블루에게 홍보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대금 110만원 부가세 포함은 8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안 줬단 말이네요. 자, 이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판매 부서 8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적격 정빙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부가세 포함이네요. 부가세 줬단 말이죠.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돈에 나누기 1.1을 해야 되겠죠. 1.1을 하면 공급가 100만원에 부가세는 얼마다? 10만원이 되겠네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고르라면 전자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포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입. 두 번째,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당연히 줬죠. 포함이니까. 예. 이렇게 매입과 예가 뭉치면 꼭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불공사유가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 적격 정빙 수리로 무엇을 교부받았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그러니까 과세, 매입과 과세가 뭉치니까 매입 과세가 됩니다. 공급가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거래처 분류, 그리고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분계는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공급가 계산이 핵심이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광고 선전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광고 선전비 110만원을 못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물론 광고 선전비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 계산은 뭐 어떻게 공급 대가 나누기 1.1이 공급가가 됩니다. 자, 이거 광고 선전비 지급하는 내용이죠. 광고 선전비 얼마? 100만원. 물론 판매 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부가세 지급했죠.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돈은 물러줬나요? 안 줬죠. 문제에서도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 그러네요. 아주 친절한 출제위원입니다. 미지급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자, B자가 나왔네요.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에?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쥐블루. 거래처가 같기 때문에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네요. 이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8월 3일 날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08-3103. 자, 다음 이거 매입 과세죠. 매입이면서 과세 51번입니다. 51번. 자, 품목 수량 단가 나와 있으면 가급적이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와 있지 않죠. 뭐 여기에 보니까 영상 콘텐츠라고 할까요? 품목 영상 콘텐츠. 수량 단가는 입력 필요 없고요. 얼마? 1뿔뿔에 부가세 10만원. 누구였습니까? 블루죠? 블루. 됐고요. 전자마저니까 1번, 분계는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닙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자, 833번이죠. 됐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 얼마? 110만원. 예, 입력이 끝나고 나면 엔터까지 하고요. 찍어주시고 확인. 8월 3일 맞고요. 매입 과세 100만원에 10만원 블루 맞고요. 그리고 전자 맞고 혼합 맞습니다. 그리고 차변 부가세 대급금, 차변 광고 선전비 833번, 대변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 맞네요. 금액도 각각 110만원씩.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2번 8월 10일 주 삼성 상해에 제품을 판매하고 파는 것은 또 실수가 잘 없어요. 잘 안 틀립니다. 주로 매입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다음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월 30일에 보통 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빼고 삼성상해가 발행한 약속금을 수취하였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고요. 삼성상해에게 팔았고요. 부가세 받았네요. 5천만원에 500만원. 자, 이게 보니까 현금 110만원 돼 1100만원 됐네요. 이거 7월 30일에 받은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음이 나왔네요. 음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4가지 중에 한 개죠. 받을음, 지급음, 미수금, 미지급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엄 아니면 직업엄이 되는데 직업은 남이 발행했으니까 받을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문제는 8월 10일입니다. 이렇게 7월 30일 다른 날짜가 나왔죠. 그러면 이 날짜 꼭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일반 전표 07월 30일. 확인하는 버릇 꼭 갖추세요. 차변 보통예금, 대변 선수금 되어 있죠. 삼성상해고요. 1100만원입니다. 자, 이 대변에 있는 선수금은 차변에 옴으로써 상계 처리되겠죠. 1100만원. 왜 제가 이것을 확인했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현금이 선수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400만원은 엄으로 받았네요. 자, 분석하러 갑니다. 자, 이거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출. 자, 부가세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이면서 과세, 매출 과세 문제였고요. 5천에 500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삼성상해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붕괴는 무조건 몇 번? 3번. 자, 이거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5천만원에 부가세 500만원 문제였고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 1100만원 우리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받을엄이 됐죠? 받을엄도 분석했습니다. 팀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제품이란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습니다.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가지가 있네요. 선수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삼성이. 받을엄 이거 누가 발행했습니까? 삼성이. 그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됩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 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의미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계약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게 보통 예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이게 보통 예금만 보고 아싸 보통 예금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방지하시려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10일인데 이렇게 7월 30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꼭 7월 30일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셨더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를 보통 예금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안 들어가 보니까 실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꼭 우리 시험 치실 때 해당 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8월 10일이네요. 이걸 끝냈나? 8월 10일. 자, 유형 매출과세죠. 11번입니다. 자, 뭐 팔았었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전자부품이네요. 전자부품. 전자부품. 수량 10개 500만원, 10개 500만원, 5뿔뿔. 아이고, 10개고요. 그리고 엔터 5뿔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가 엄청 늦으신 분은 어쩔 수 없죠. 합격을 해야 되니까 입력 안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품목 수량 단가는 원칙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실무에 나가서 입력 안 하고 세금 계산서 한번 발행해 보십시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꼭 입력하시는 것을 버릇화해 주시고, 그런데 타자가 너무 느리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일단은 자격증 따야 되니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1번 채점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적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적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하시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래 말씀드릴게요.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자, 거래처는 삼성이죠. 삼성.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대변 한번 볼까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금액은 한번 볼까요? 500에 5천. 예, 문제없네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3번, 선수금 259번, 금액은 11뿔뿔. 또 차변 3번, 받을엄 110번이죠. 4,400만원. 자, 입력이 끝나면 확인. 자, 8월 10일 맞고요. 매출 맞고요. 과세, 그리고 5천에 500 삼성상해 맞고요. 전자 맞고 붕괴 혼합 맞습니다. 자, 대변 확인했었고요. 차변 선수금 맞고 받을엄 맞고 그렇죠. 본대 맞았고 5,500.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11월 10일 선적 완료한 미국은 미국 소재 법인. 자, 외국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뭐 수입 수출 영세 3개 중에 1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베이에 11월 2일 만불에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돈 안 받았네요. 계약일 시점 기준 환율은 1210원이며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250원이다. 자, 이거는 계약일은 필요가 없죠. 11월 2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이지 않습니까? 언제 선적을 완료했습니까?
11월 10일이네요. 그러면 선적일 환율이 어떻게 1250원이네요. 그러면 1250만원 팔고 제품 팔고 돈 못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규례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상단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문제 중에 부가세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적격 증빙 수료로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수출에 관련한 적격 증빙 수료 발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출이 됩니다. 일단 수입은 아니죠. 수입은 아니니까 파는 거니까 영세 아니면 수출이 되는데, 영세인 경우는 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수출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면서 수출. 공급가 1250이죠. 요것도 오타네요. 왜 이러나요? 공급가 1250. 부가세는 없죠. 그리고 2배이고요. 전자 당연히 아닙니다. 붕괴는 무조건 3번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보니까 붕괴 2번 외상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다 3번으로 할게요. 자, 포인트는 직수출입니다. 적격 증빙 안함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제품 1250만원이죠. 곱하면 1250만원. 오타는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수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외국에 매출 또는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영세, 수출, 수입이 되는데요. 영세인 경우는 어떤 게 나온다 그랬습니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또는 신용장,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때는 영세가 돼요. 팔면서 외국에 수출하면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으면 수출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입인 경우는 무슨 세관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세관의 부가세만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가세 이외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세는 통관세, 관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부가세만 납부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게 왜 이러나요? 오타가 많네요. 1250만원, 요거 1250만원으로 좀 해주십시오. 못난 선생 만나서 그렇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1월 10일이네요. 11월 10일. 자, 매출이면서 수출이죠. 매출, 수출 16번입니다. 16번. 품목, 그거 해주면 되겠죠. 제품 매출.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공급가 얼마? 1250이죠. 1250불. 부가된 당연히 없고요. 2배이죠. 2배. 2배 됐고요. 전자 당연히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입력하면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엔터 하니까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 이거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엔터 하다 보니까 파란 막대기가 쫙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영세율 구분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거 직접 수출이죠.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입니다. 확인. 별 문제 없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없었죠. 넘어가고. 붕괴는 몇 번?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 별 문제 없고요. 1250만원.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이죠. 3번. 108번 외상 매출금 1250만원. 자,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11월 10일. 자, 매출이고요. 수출입니다. 1250에 2배이고요. 그리고 혼합.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변 제품 매출, 차변 외상 매출금. 그랬죠? 2배이 맞죠? 맞고 금액도 1250만원씩.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 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